자, 공통수학 2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순서를 어떻게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에 우리 공통수학 2 같은 경우에는 평면접표부터 시작하거든요. 평면접표, 직방, 원방, 도형이동 이런 식으로 해서 집합, 명제, 그다음 함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최근에 그걸 너무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지겨울 것 같아서 차라리 그건 나중에 복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지막에 좀 빼는 게 좋겠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집합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집합, 명제, 그다음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평면좌표, 직방, 원방, 도형의 이동.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그 시간이 이게 지금 우리가 총 12타임이거든요. 12타임인데 집합, 명제, 그 다음에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하면 아직 5개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일단 이 5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좌표, 직방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요. 그럼 6개. 그 다음에 원방,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하면은 8개인가? 9개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고 뒤에 좀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시수가 좀 남을 것 같아서 저희 뒤에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 파트 그 공통수학 1에 들어가 있죠. 원래 이제 수하에 있던 것이 공통수학 1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행렬 한 번도 본 적 없으셨을 이번에 공통수학 1에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행렬 부분을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러니까 공통수학 2에 해당하는 것 전부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수 1으로 빠진 것과 수 1에 새로 생긴 수 1이래 공통수학 1 거기에 이제 새로 생긴 것을 같이 공부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토요일 수업은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12시 수라고 했잖아. 사실 이제 6주 3타임 하면 18시 수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은 보통 좀 문제풀이 같은 것에 좀 집중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은 수업 진도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 토요일은 문제풀이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보통 숙제를 좀 드렸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토요일에 좀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화목 수업은 화목만 수업이 있는데 그냥 토요일에 내가 이 공통수학 2 수업만 하나 생성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집합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쌤 그러면 토요일에 어제 나눠줬던 그 프린트 있잖아요. 네. 그걸 같이 다루는 거예요? 아니요. 토요일은 이제 화목 수업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공통수학 2에 해당하는 그 프린트만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집합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네. 자, 우리가 일단 이 집합 단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집합, 그 다음에 이제 원소,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식, 그다음 부분 집합, 그 다음에 저 뒤로 넘어가서 이제 집합의 연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집합 단원이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양이 방대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되게 좀 오래 걸리긴 할 겁니다. 아무래도 좀 기존의 것들과는 좀 다른 낯선 좀 표기들과 문제 스타일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제 공부하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 일단 가장 처음으로 집합과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집합이 뭐야? 그냥 뭐 모여있는 거? 근데 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집합을 정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모여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냐? 어떤 일정한 분명한 기준에 의거하여 그 안에 그 모임 안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잘생긴 사람의 모임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뭐 내가 들어간다고도 할 수 있고 누구는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서경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씨, 나 안 들어간다고. 나 들어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집합이 될 수가 없다. 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이런 것들은 또 안 되겠지만 키가 180보다 큰 사람의 모임 뭐 이런 것들은 또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준 하에 이 아이가 여기에 들어간다 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그러면은 1, 2, 3, 4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이 1, 2, 3, 4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집합의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합은 보통 표기하기로는 대문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문자 A, B, C, P, Q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원소를 표현할 때는 이제 소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에 어떤 원소가 속한다, 즉 그 집합의 구성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A라는 것이 집합 A에 속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람들이 자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그 특징인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이걸 또 어떻게 헷갈려서 표현하냐면 이 원소 A가 이 집합 A에 포함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근데 포함 관계는 안타깝게도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만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혼동해서 사용해 버리면은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한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그때 기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요. 당연히 그럼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집합 A라는 것의 원소가 뭐 A, B, C, D 뭐 이렇게 된다면은 뭐 요거는 이제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요거는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겠고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의 원소가 1, 2, 3, 4라고 되어 있다면은 1이라는 것은 A의 원소가 될 수 있고 2라는 것도 역시 A의 원소가 될 수 있지만 뭐 1, 2, 3, 4까지만 원소라고 했으니까 5라는 것은 A의 원소가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어떤 표현으로 쓴다? 속한다라는 표현으로 쓴다라는 거. 절대 무엇이 아니다? 포함된다라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합과 원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그 표기법, 그 다음에 속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소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서 표현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A라는 집합이 원소를 1, 2, 3, 4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거라면 그때는 집합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라는 것은 중괄호를 씁니다. 좀 중괄호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중괄호를 쓰는데 1, 2, 3, 4 이렇게 이제 원소를 전부 다 나열해가지고 쓰는 방법 원소 나열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야 나는 좀 이걸 세련되게 좀 문장으로 표현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표현법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룰은 있겠죠. 자, 이 집합 A의 원소는 A다 하고서 이제 다를 씁니다. 그리고 이 A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는 5보다 작은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그럼 그것도 역시 같은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소나열법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원소나열법과 약간 좀 결을 같이 하는 또 다른 이제 기하학적인 표현법이 있는데 그게 벤다이어그램이죠.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이렇게 동그란 원 하나 그려놓고 꼭 원 아니어도 되고 네모여도 되고 별이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1, 2, 3, 4라고 원소를 직접 기입하는 것으로서 표현하는 방법도 또 이제 원소나열법의 어떤 아류로서 존재한다. 거의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좀 자주 쓰긴 할 거예요. 우리가 집합의 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뭐 교집합, 합집합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저런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시를 하면 훨씬 더 뭔가 좀 이야기하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즐겨 쓰게 될 테니 세 가지 모두 다 알아두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 조건제시법 부분이에요. 이 조건제시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더 힘을 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항상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A의 원소는 A다. 그냥 이게 일단 끝이에요. 이게 일단 B야. 일단 이렇게 먼저 해석해야 돼. 집합 A의 원소는 뭐다? A다. 일단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A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A는 뭐다? A는 5보다 작은 자연수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는 반드시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바의 역할은 그 영어로 따지면 약간 그 that 같은 느낌이에요. that.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뭔가 이렇게 딱 써놓고 that 해놓고 그 뒤에 뭔가 이렇게 수식하듯이 막 뭐 이렇게 막 써놓잖아, 그치? 나 예전에 어렸을 때 배웠던 거 기억나는데, 그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요 뒷부분이고요. 얘가 이제 수식을 받는 입장인 거죠. 얘가 이제 그 that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게 정확하게 영어로서 뭐라고 읽히냐면 such that? 약간 이렇게 읽힌다고도 하대. 그러니까 우리 식의 표현을 좀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영어식의 표현을 좀 빌려가지고 쓴다면 어쨌든 정확하게 읽는 방법은 반대. 제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약간 such that. 근데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하자면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집합 A의 원소는 저 바 왼쪽에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바 오른쪽 부분은 그 왼쪽에 있는 것을 설명해주는 역할이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두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집합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합 B. 그럼 얘는 이제 원소가 뭐다? 원소가 뭐다? X다. X 플러스 2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그걸 생략할게요. 자, 그럼 이게 뭐야? X 플러스 2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그럼 이 B는 뭐겠어? 얘가 이제 3 이하인 모든 실수를 뜻하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편의상 수직선 위에다가 3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정확한 집합의 표현법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기하학적으로 나타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자, 그다음 또 다른 식으로도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C라는 집합, 얘는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C의 원소는 뭐라고? A, B. 이 순서쌍이야, 순서쌍. 그리고 얘가 이제 A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B도 역시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다면은 그럼 이 C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좌표 평면상에서 1사분면에 속하는 모든 점들을 다 지칭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어떤 집합을 봤을 때 이것이 조건제시법으로 써져 있다면 그럼 그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된다. 뭐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y는 ax 더하기 b라고 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집합의 원소는 전부 다 그런 직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그때 이제 a랑 b의 어떤 뭐 조건들을 또 주겠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범위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값을 준다든지. 그럼 그냥 그 방정식 하나하나가 그 일차함수 하나하나가 그냥 얘네들의 원소인 거야. 심지어는 이 집합의 원소가 집합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이 이 a의 원소가 될 수 있어. 너무 신기하죠? 심지어 자기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럼 뭐야? 엄청나게 뭔가 좀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막 나타나고 그러겠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집합들도 가능합니다. 집합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속한다, 포함한다라는 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됐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집합은 분명히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기도 하니까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속한다라는 말도 가능하고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말도 가능해요. 실제로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다, 포함된다라는 말을 자꾸 함부로 이렇게 혼동해서 쓰면은 그러한 좀 깊이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어떤 전달상의 오류가 존재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자꾸 당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두 가지 공부를 했고요. 벤다이어그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조건제시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 집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한집합, 하나는 무한집합. 자, 근데 유한집합 중에서도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원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서 그 이름이 바로 뭐가 되는? 공집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집합인 경우에 당연히 원소가 없으니까 유한집합의 한 종류고요. 무한집합은 진짜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실수 전체 집합, 자연수 전체 집합, 10보다 작은 10보다 작은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진 것이 이제 전부 무한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아까 전에 표현했듯이 1, 2, 3, 4만을 갖고 있는
5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이라든지 아니면 집합 A가 뭐 원소가 A, B, C, D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한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면 유한집합, 무한계면 무한집합. 아주 직관적이죠.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공집합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항상 이렇게 한글로 표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수학적인 표현으로 정리를 해놨겠죠. 그게 바로 넘버의 앞글자 n을 따서 NA라는 표현입니다. 얘는 원소의 개수, 누구의? 집합 A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집합 A가 만약에 1, 2, 3, 4라는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NA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4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럼 공집합은 뭐겠어요? 원소의 개수가 0개니까 N 공집합은 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집합의 표기법도 같이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니까 저렇게 0을 연상시키는 기호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바이블 기준으로는 우리가 지금 벌써 한 장을 순식간에 공부를 해봤어요. 자, 바이블 포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짝 정리를 하고 갈게요. 혹시 여러분 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쵸? 자, 일단 조금 다르네. 네. 오케이. 네, 그래요. 그럼 내가 그냥 살짝 정리하고 갈게. 나는 약간 좀 구책이다, 구책. 예전책. 자, 집합이 뜻이 뭐다? 집합은 어떤 집단인데, 어떤 집단? 기준이 분명해서 이제 그 판단 기준에 의거하여 그 집단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한다. 원소는 뭐다?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대상, 구성원이다. 그 다음에 이 원소를 나열해가지고 표현하는 법과 그다음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걸 각각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라고 표현했었다. 원소 나열법에서 좀 이렇게 파생되어서 나온 아류,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게 뭐였죠?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림 아니야, 벤다이어그램입니다. 알겠죠? 이상하게 벤다이어그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어요. 벤다이어그램, 알겠죠? 뭐라고? 벤다이어그램,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합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었어요. 뭐랑 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면 유한집합, 무한계면 무한집합. 당연히 공집합은 뭐겠어요? 유한집합이죠. 원소의 개수가 몇 개? 0개. 그리고 그것은 기호로 뭐라고 쓴다? 이렇게.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뭐라고 쓴다? 넘버의 앞글자 n을 따서 NA라고 쓰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포함한다, 포함된다. 그 다음에 부분 집합. 뭐 이런 내용, 그 용어들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다 정리되셨어요? 네. 뭐 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케이.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두 개의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일단 직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내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B가 1, 2, 3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될까요?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됩니까? 당연히 포함되죠. 당연히 이 집합 B가 집합 A에 쏙 들어갈 수 있잖아.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된다.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C도 한번 볼까요? C는 1, 2,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 2, 6 그러면 이 집합 C는 집합 A에 포함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왜? 누구 때문에? 이 6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얘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얘의 원소라면 그럼 얘가 얘에 포함되는 거고 얘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얘의 원소가 아니라면 그럼 포함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 2가 문제가 아니라 6 하나만이 문제라고 해서 포함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해야 우리는 이게 포함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포함 관계가 실제로 수학적으로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속할 때 그럼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집합 C는 집합 A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합 C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집합 A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가 방금 전에 부분집합에 대한 이야기도 슬쩍 했는데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면 당연히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C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집합인지 아닌지, 즉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B가 더 먼저 써줘야죠. B가 A에 포함된다. 아까는 여기 중간에 선이 하나 더 있었죠. 집합과 원소 사이에는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삼지창 모양의 기호를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운데 선이 없습니다. 그것만 싹 빠져 있는 걸로. 자, C는 A에 포함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짝대기를 하나 그어주면서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너무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C가 1, 2였다면 그럼 이 C는 A에 포함되나요? 네. 그럼 C는 B에 포함되나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때 또 마찬가지로 속한다라고 혼동해서 쓰시면 안 돼요. 오케이. 네. 다 정리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집합 B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 집합 B가 1, 2, 3, 4, 5. 자, 그러면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됩니까? 네, 포함돼요. 전체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죠. 우리는 그 포함 관계를 말할 때는 오직 얘의 모든 원소가 얘에 속하는 지 여부만 체크하면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얘의 모든 원소 1, 2, 3, 4, 5가 당연히 얘의 원소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 이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합니까? 네, 속하죠. 그러니까 A가 B에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되는 그런 구조네. B가 A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A가 마찬가지로 B에 포함되는 그런 두 개의 양방향의 구조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은 어떤 관계겠어요? A도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돼요. 그럼 그 둘은 서로 같다. 이걸 수학적으로는 정확한 명칭이 상등입니다. 서로 상자에 같을 등자를 쓰거든요. 이 상이 내 상자야. 난 서로 상자 쓰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항상 볼 때마다 반가운데. 그래서 이는 집합의 상등의 수학적인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집합이 같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원소가 똑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멋대가리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고 집합 B도 집합 A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는 두 집합의 상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곧 A와 B가 서로 같다라는 말이라는 걸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뭐 지금까지 하는 말들이 뭐 다 납득이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죠. 그냥 다 되게 당연한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중간중간에 그냥 용어에 대한 정리만 나올 뿐이죠. 뭐 집합이 뭐냐, 뭐 원소가 뭐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 집합의 원소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기호로 뭐라고 쓰냐, 뭐 이런 정리들만 하고 뭐 공집합이 뭐냐, 유한집합이 뭐냐, 무한집합이 뭐냐, 다 모든 얘기들도 다 그냥 약속에 불과한데 결국엔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원리들, 어떨 때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어떨 때 포함한다고 한다, 어떨 때 같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그냥 단순히 정리해놓은 것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배움이 그리 어렵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간 좀 챌린지한 문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집합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좀 많이 맞닥뜨릴 수 있을 만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합 A가 만약에 1, 2, 3, 4, 5라고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면 그럼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은 모두 몇 개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그럼 B와 같은 녀석들이 모두 몇 개가 존재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지. 자, 당연하게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이야기를 할 때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뭐 몇 개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없었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개의 원소가 모두 얘에 속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것도 있겠어. 한 개인 것도 있겠고, 두 개인 것도 있겠고, 세 개인 것도 있겠고, 네 개인 것도 있겠고, 5개인 것도 있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공집합은 무엇이냐? 공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이야기는 하고 가긴 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케이스별로 나눠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카운트하고서 지나가기에는 너무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게 좀 힘들어져. 그래서 이때는 좀 좋은 방법을 고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그 경우의 수랑 살짝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아까 사전에 내가 중간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제 공집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약간 정의이기 때문에. 자, 부분집합이라는 것이 그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이제 이 집합에 속할 때 그때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했잖아.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이 공집합, 방금 여기 써져 있네. 이 공집합인 친구는요.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원소가 없기 때문에 원래 그 정의대로라면 원칙적으로 얘에 속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판단 불가로서 얘는 원래 얘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그렇겠죠, 그렇죠? 이 정의대로라면.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여기서 얘는 원소가 없잖아요. 원소가 없으니까 그 무는 없다라는 공백은 이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괜찮을 수. 의미 부여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없으면 없는 거지. 없는 거 같다가 없는데 사실은 있고 뭐 이게 무슨 철학이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공집합은 원소가 없어서 원래 판단 불가로서 얘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그냥 따로 이 한 케이스만 따로 정의를 내렸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A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로 종료하면 됩니다. 약속이니까. 그냥 약속이에요. 그냥 그건 정의야. 괜히 여기에서 뭐 공집합은 원소가 어쩌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모든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약속을 이미 해놓은 거예요. 이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건 약속 하에서 부분집합이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가 다음과 같이 생겼을 때 아까 전에 이제 원소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인 걸로 막 세분화 시켜가지고 카운팅 하기에는 조금 이제 너무 볼륨이 커진다고 했잖아. 그건 좀 안 될 일일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집합을 카운팅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는데 일단 중괄호부터 먼저 하나 써볼게요. 여기에 결국엔 1, 2, 3, 4, 5 중에 어떤 원소를 집어넣어서 집합을 만들기만 하면 걔는 무조건 이 A의 부분집합이 있긴 할 거잖아. 다른 원소를 집어넣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냥 1, 2, 3, 4, 5 가지고만 구성하면 되잖아. 그렇게 구성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의 고민을 하는지 오직 그것만 생각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쵸? 자, 그럼 내가 진짜 만드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봅니다.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를 넣을까? 말까? 자, 몇 가지 고민합니까? 2가지 고민을 하죠. 자, 1을 보고서도 몇 가지 고민을 해요? 2가지 고민. 3을 보고서도 2가지. 4를 보고서도 2가지. 5를 보고서도 2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1을 집어넣을까 말까에 해당하는 그 2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2를 넣을까 말까를 결정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도 3도 넣을까 말까 고민할 것이고요. 4도 역시 마찬가지로 넣을까 말까 해서 이제 쫙. 5도 역시 쫙.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게 2개씩 계속 나뭇가지를 펼쳐갈 거야. 자, 그렇다면은 결국 여기에 내가 숫자들 5개를 가지고 쓸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그 고민들의 총 개수는 모두 몇 가지라고 할 수 있겠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32가지 2의 5제곱까지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이 집합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총 개수가 32가지 2의 5제곱까지니까 당연히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가지라고 얘기하면 돼? 32가지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 집합을 만들 때 생각하는 그 고민의 총 개수가 32가지니까 이 고민 하나하나에 이 결정 하나하나에 집합 하나씩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치? 그럼 만약에 집합 A의 원소가 10개였다면요. 그럼 10개 원소를 가지고 이놈을 넣을까 말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니까 그럼 당연히 이게 모두 10번 진행되니 이에
10제곱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오케이. 이게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다 이해했어요? 응, 오케이. 그럼 땡석 땡씨. 자, 질문해 볼게. 자, 만약에 이 집합 A의 원소가 4개가 있어요. 그럼 집합 A의 원소가 4개가 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 집합의 총 개수는 모두 몇 개예요? 근데 그걸 거듭제곱의 표현으로 좀 써주신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2의 4제곱 계속 사귀고 있어요. 우리 귓속말하는 사이입니까? 괜찮아. 괜찮지. 당연히 들리라고 지금 물어본 거지. 크게 얘기해. 당당하게. 자, 당당하게 얘기해봐. 자, 몇 가지? 2의 4제곱. 2의 4제곱까지.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조건을 한번 걸어볼게요. 만약에. 이 상황이니까 1을 꼭 넣고 싶어. 난 1이 너무 좋아. 1이 너무 좋아서 1을 꼭 넣고 싶어. 그렇게 해서 부분집합을 만들려면 그럼 몇 가지 고민이 들어갑니까? 1은 무조건 넣을 거야, 나는. 거의 뭐 1에 집착하는 수준이야. 무조건 1등급을 받겠다. 뭐 이런 거죠. 난 무조건 1등 아니면 나는 그런 거죠. 몇 가지? 몇 가지 고민을 하겠어요? 그치. 2의 세제곱. 왜? 1은 무조건 넣겠다고 했잖아. 1은 고민을 안 하잖아. 1은 무조건 넣겠다. 2는 넣을까 말까. 3을 넣을까 말까. 4도 넣을까 말까 고민하겠지만 그 고민은 오직 2를 3번 곱하는 고민밖에 안 되는 거지. 1은 반드시 넣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내가 병적으로 4를 싫어. 나 4는 죽을 사자가 연상되어가지고 싫다. 4는 절대 안 넣겠다. 1은 반드시 넣고 4는 반드시 안 넣는다면 그럼 당연히 여기서 고민이 몇 가지가 이루어집니까? 2의 제곱. 오케이. 그래서 총 4가지가 되겠지, 그치?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정한 조건들이 부여가 되더라도 결국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고민을 내가 몇 가지를 하면 좋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어떤 원소가 들어간다라든지 반드시 어떤 원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조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서 당황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진부분집합. 자,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그 친구한테 이제 사탕을 한 10개를 받았어. 근데 내가 10개 사탕을 다 먹기가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나눠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10개 사탕을 갖고 와서 자, 너 좀 일부분 좀 갖고 가 라고 석영이한테 먼저 이제 내밀었어. 근데 석영이 갑자기 여기에서 선생님, 부분집합을 공부했었을 때 말이죠. 이 집합 A의 원소가 1, 2, 3, 4였을 때 만약에 집합 B가 1, 2, 3, 4를 원소로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라고 해서 그렇지. 라고 했더니 이제 너가 갑자기 나를 보고 씩 웃으면서 갑자기 거기에 있는 10개를 다 가져와. 그럼 나랑 싸우자는 거지, 그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수학적으로 말했을 때 당연히 그거는 부분집합이 맞지만 당연히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사탕의 부분집합을 갖고 간 건 맞지만 그쵸? 그건 진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찐 부분은 아니잖아, 그치? 맞아요? 찐 부분은 아니잖아. 내가 부분 갖고 가라 했으면 한 10개 정도쯤 줬으면 너 한 몇 개 정도쯤 갖고 가야 돼. 난 일부분 갖고 가라 그러면 몇 개 갖고 가야 돼, 양심적으로. 그렇게까지 양심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한 3개 정도쯤 갖고 가도 괜찮지, 그치? 한 5개도 괜찮아. 한 7개부터는 살짝 이제 내 좀 째려보긴 하겠지만 괜찮아, 거기까지도. 10개만 아니면 돼, 그치? 할 말은 있잖아. 9개 갖고 가도 저 일부분 갖고 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어쨌든 그건 찐 부분은 맞으니까. 근데 10개 갖고 가는 건 선 넘었지. 그건 전체니까, 부분이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이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야, 전체는 솔직히 부분은 아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공집합도 당연히 진부분집합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집합 포함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진부분집합의 카테고리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A가 1, 2, 3, 4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은 일단 몇 개였어? 부분집합. 이 집합 A의 부분집합 몇 개? 16개였는데 진부분집합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15개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A의 원소가 이렇게 3개밖에 없었어. 그럼 부분집합은 몇 개? 8개. 그럼 진부분집합은 몇 개? 7개. 만약에 여기에서 원소가 이렇게 5개가 있었어. 그럼 부분집합은 몇 개? 32개. 진부분집합은 몇 개? 31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빼주면 된다고. 자, 다시 누구를 빼주면 된다고? 자기 자신을 빼주면 된다고. 자기 자신을 빼주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씩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언제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1만 빼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큰일 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항상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 조건 걸고서 이제 그 부분집합 개수 얘기했었던 것처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도 똑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자,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본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다시 땡석 땡식. 자,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였죠? 5까지 네네네. 이해되죠? 그치. 자,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 15개? 확실합니까? 네, 하나를 빼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빼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다 괜찮아. 근데 4 얘는 진짜 싫어. 4는 반드시 빼고 싶어. 그래서 1, 2, 3, 5는 괜찮은데 4 저 녀석은 무조건 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때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15개. 자기 자신을 빼니까 하나를 빼주는 거지, 그치? 틀렸어요. 자,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요? 자, 봐봐. 우리가 아까 전에 나 4를 빼고 싶어 라고 해서 구한 부분집합이 아까 몇 개라고 했었죠? 16개라고 했었어. 그 16개 몇 면을 한번 쫙 상상해보자. 걔네는 다 어떤 애들이야? 4가 빠져있는 애들이야. 전부 4가 빠져있어. 그 16개는 전부 단 하나도 빠짐없이 4가 하나도 없는 애들이야. 그쵸? 그럼 그 16개 안에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없죠. 하나를 왜 빼? 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는 15개가 아니라 16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언제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먼저 구하고 그 조건 하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를 뺄지 말지 조율이 들어갈 텐데 그때 너희가 카운팅한 그 숫자가 자기 자신을 카운트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가 1을 반드시 집어넣겠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2의 4제곱 16개 안에는 당연히 그 모든 애들이 1을 가지고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당연히 이 친구 들어가요. 이 A, 이 전체 요거 하나 카운팅이 됐을 거라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하나를 빼줘야 돼.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려면. 왜? 16개 안에 자기 자신이 한 번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4를 반드시 집어넣지 않겠다라는 조건하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잰다면 그럼 그 16개 안에는 2의 4제곱 16개 안에는 모두 4가 다 빠져있는 상태일 거야. 그럼 당연히 그 안에는 이 A 그 자체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자기 자신이 어차피 카운팅 안 됐는데 무슨 근거로 1을 빼주겠냐 이거야. 당연히 1을 빼주면 안 되죠. 그 모두는 이미 진부분집합이었었으니까. 그래서 16개.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죠? 1은 반드시 집어넣고 4는 반드시 집어넣지 않았을 때. 그럼 그때는 부분집합이 몇 개야? 8개지? 자, 그럼 그 8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 8개 몇 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A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때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봐도 8개라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집합을 공부하셨을 때 처음으로 헷갈리는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 단원에서 하나의 소단원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잠깐 책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한 5분 정도쯤 줄게요. 5분 정도쯤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쓱 읽어보면서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정리하시고 좀 메모 같은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다 되신 분들은 뭐 이그젠플이나 개념 곱곡이나 이런 것들 먼저 풀고 다른 사람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래서 집합 하나의 소단원 끝났으니까 이거 먼저 해주시고 좀 이따가 두 번째 소단원 연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정리됐습니까?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다음 소단원 집합의 연산입니다. 자, 이 집합의 연산 파트는요, 공부의 그 취지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 여기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하면서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집합의 연산 기호, 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 네 개에 대해서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대상인데 그 뒤에 나오는 예를 들어 이제 A 교집합, 공집합은 공집합이다. 이걸 외우는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요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이따가 교집합을 공부해 보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보면서 경험하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좀 친숙해지고 뭐랄까 좀 그냥 너무 새삼스럽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경험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좀 주요한 단원이 이제 바로 이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걸맞게 있다가 공부를 할 거니까 그것만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일단 집합의 연산. 자, 첫 번째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자,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을 1, 2, 3, 4, 5라고 이야기를 하고 1, 2, 3, 4, 5 그다음 B라는 집합을 2, 4, 6, 8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좀 이렇게 합쳐놓고 싶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좀 합쳐놓고 싶어. 얘네들의 원소를 좀 같이 모아놓고 싶은 거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이 합집합입니다. A 합집합 B라고 표현을 해요. 잘 안 나오네. 펜 좀 바꿀게요. 자. 자, 이 A 합집합 B는 아까 뭐라고 했었지? 이 A랑 B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들을 하나로 합쳐놓고 싶을 때 그때 쓰는 연산기호가 A 합집합 B야.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친구는 원소를 뭐로 갖고 있겠어요? 1, 2, 3, 4, 5, 6, 8을 갖고 있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니까 조금 잘 와닿진 않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바로 A라는 것은 1, 2, 3, 4, 5.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쓸게요. B라는 것은 2, 4, 6, 8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이 겹쳐지는 게 있죠. 뭐가 겹쳐져요? 2랑 4가 겹쳐져. 그래서 그 2랑 4가 겹쳐진다라는 것을 조금 수정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번 해볼게. 아, A랑 B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구나. A, B, 2랑 4, 1, 3, 5, 6, 8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렇죠?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똑같은 거 두 번이나 쓸 필요 없잖아. 자, 이때 이 합집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야? 얘네들 전체 이 부분을 뜻하는 것이야. 이게 이 A 합집합 B 합집합에 해당하는 I입니다. 직관적으로 좀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하는 건 교집합입니다. 자, 교집합. 뭔가 교집합하면 어떤 느낌이야? 느낌 자체가 어때? 공통인 거. 뭔가 좀 이렇게 교차하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치? 좀 억진가요? 자, 그래서 이 A 교집합 B는 A와 B의 집합 중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를 우리가 A 교집합 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 4 얘네들만 해당하게 되겠죠. 역시 이렇게만 놓고 보면 좀 잘 와닿지 않은데 이 그림으로 한번 갈까요? A랑 B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죠. 그래서 2랑 4만을 갖고 있는 저 가운데 있는 부분 저걸 우리가 A 교집합 B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A 차집합 B도 한번 보자. A 차집합 B.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냐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예요. A에서 B를 뺀다야. 집합에서 집합을 어떻게 빼지? 그냥 이 A라는 집합을 보세요. 이 A에서 B에 해당하는 애들 전부 다 빼. 그럼 누구요? A에서 B에 해당하는 애들 전부 다 빼면
2랑 4를 빼는 거잖아. 1, 3, 5거든. 자, 이 영역으로도 한번 볼까요? A가 지금 이 영역이야. B가 이 영역이야. A라는 영역에서 B라는 영역을 빼라 이거야. 초록색 빼라는 거지. 요쪽 이 날개 부분만 해당하는 걸 거야. A에서 이 B에 해당하는 것을 빼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 A에서 B인 것들을 제거해라 라는 소리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A에서 B에 관련된 것들, B에 해당하는 것들 제거해라. 알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1, 3, 5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쵸? 어떤 부분? A에서 초록색을 뺀 1, 3, 5 요쪽 날개 부분. 이해됐지? 그럼 당연히 B 차집합 A랑 A 차집합 B랑 서로 어떻게 써요? B 차집합 A랑 A 차집합 B랑 서로 어떻게 써? 다른 게 일반적인 거야. 그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차집합 연산에서는. 근데 그에 반면에 얘네 둘은 어때요? 교환을 했을 때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어때? 똑같죠?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어때? 똑같죠?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 안 하냐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수를 공부하면서도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뭐 합성함수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네 마네 이거 가지고 또 씨름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다시 한번 이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아,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이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서로 다른 게 일반적이구나.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같을 수 있을까요?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랑. 오, 좋아요. A랑 B랑 같을 때. A랑 B랑 같을 때는 얘가 이제 공집합으로서 똑같을 수 있겠죠. 너무 좋은데? 나 이거 대답 못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 무시한 건 아니에요.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잘했어. 어떻게 했지?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 3개의 연산을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여집합입니다. 여집합. 이 여집합은 여러분들이 방학 때 잘하는 짓이에요. 그 잉여같이 이렇게 막 방안에 에 하고 있었을 때. 근데 이제 약간 좀 그 잉여인간 막 이런 표현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가 이제 그 여자 남을 여자예요. 남을 여자. 나머지를 뜻할 때 이 여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집합은 표기를 이렇게 써요. A 여집합. C를 이제 오른쪽 위에 첨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야지만 여기서 논의할 수가 있어. 지금은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얘를 논의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전체 집합을 보통 이제 U라고 쓰거든요. 뭐 1, 2, 점점점에서 이제 10까지겠죠? 그럼 이제 A 여집합을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1, 2, 3, 4, 5가 A였으니까 A의 여집합은 그럼 나머지 부분이 되겠죠. 6, 7, 8, 9, 10. 그쵸? 네, 그래서 이 친구는 6, 7, 8, 9, 10 점이 어떻게 해? 점 6, 7, 8, 9, 10에 해당하는 게 A의 여집합. 그 다음 B의 여집합은 뭐겠어? 당연히 1, 3, 5, 7, 9, 10 여기 이제 B의 여집합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4개의 연산에 대해서는 일단 약속으로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이 집합의 연산들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감하러 떠나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몇 페이지야? 241페이지. 나 여러분들 거랑 같은 책인 것 같은데 이제? 맞죠? 네, 책 바꿨어요. 아까 전에 정리하고 있을게요. 자,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 자, 여기 써져 있는 거 한번 좀 읽어봅시다. 얼마나 당연한지 한번 보자. 자, A 합집합 공집합. 자,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A라는 것의 벤 다이어그램 한번 떠올려봐. 선생님, A가 뭔데요? 몰라, 나도. 그냥 A를 한번 떠올려봐. 아무거나 그냥 너네가 원하는 대로 떠올려. 공집합. 그냥 얘는 없죠. A랑 공집합을 합쳐봐. 뭐겠어, 그럼 당연히? A겠지. 이걸 뭐 외워야 돼? 아유, 이거 외우면 바보 소리 들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A 교집합, 공집합. A랑 공집합의 공통 부분이 어디야? 공집합은 그냥 아예 비어 있는데? 그럼 A랑 공집합의 공통 부분이 뭐예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공집합인 거야.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A는 A다. 어때? A랑 A랑 합집합. A랑 A를 합친대. 그 합쳐봤자 뭘? A랑 A는 그냥 똑같은 건데? 어차피 합쳐봤자 그냥 그 자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A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랑 A의 교집합도 A다. 어때? 아, 당연하지, 그치? 너무 새삼스러워 죽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이건 조금 머리 써야 돼요. A랑 B의 교집합이, 자, 상상되시나요? 요 그림 참고하셔도 돼요. A랑 B의 교집합이 A에 포함된다. 어때? 당연하죠? 자, 그 다음 A와 B의 교집합이 B에 포함된다. 당연하죠, 그쵸? 자, A는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 B도 역시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 당연해요, 그쵸? A 교집합 B는 그럼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 당연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 봅시다. A 합집합 A 교집합 B는, 자, A 교집합 B가 요 부분이에요. 초록색. 이거랑 A랑 합치겠대요. 그럼 당연히 뭐야? A지, 그치? 자, 그 다음 또 다음에 나오는 거. A 교집합 A 합집합 B. 자, A랑 A 합집합 B를 합치겠대요. 아, 교집합이라고 했나? 교집합을 하겠대요. A랑 A 합집합 B의 공통 부분을 찾겠대. 그럼 그게 뭐야? A지, 그치? 어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번 단원에서 핵심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막 외우려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새삼스럽다 생각하면서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자꾸 머릿속으로나 이 그림으로나 어떻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이 연산들을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능숙하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딱딱 결과물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1번 또 다시 봅시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어때요? 당연한 얘기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비어있는 것의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전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A랑 A의 나머지 부분을 합쳤대요. A랑 A의 나머지 부분을 합쳤대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전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랑 A의 나머지 부분을, 공통인 부분을 찾고 싶대요. 뭐야? 없겠죠. 어떻게 걔네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A의 나머지의 나머지래요. 그럼 당연히 누구겠어요? A가 되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 거. A의 여집합은, A의 나머지 부분은, 자, 이것 좀 머리 써야 돼. 전체 집합. 하나의 커다란 네모라고 합시다. 뭐 그림을 그냥 좀 지울게요. 이거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전체가 이렇게 커다랗게 있어요. 여기 A가 있습니다. 자, A의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을 뜻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전체에서 A를 뺀 것과 똑같다. 어때요? 아니, 당연하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 A 차집합 P는, 자, 요것도 조금 중요해. A 차집합, 우리가 이걸 자주 이렇게 바꿔서 쓸 거야. A 차집합 P는 재활용. 자, A 차집합 B는 어디야? 여기지, 여기. 자, 요 부분은, 자, 오른쪽 봐봐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A랑 그 다음에 B의 나머지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 맞나요? 그쵸. 네. 정말 중요한 부분.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자주 활용하니까 이건 콕 집어서 외워두고 계십시오. 자주 활용하는 것들은 좀 잘 알아두고 계시는 게 좋잖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만 좀 눈여겨봐 주시면 되고, 그 전에 있는 것들은 그냥 굳이 이 책에 언급이 안 돼 있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일 겁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밑에 쫙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이거 왜 도대체가 우리한테 뭘 이렇게 시시껄렁한 걸 알려주는지 좀 갸우뚱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4페이지. 포함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제시하고 해석해낼 수 있겠는가? 자,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A가 B에 포함되니까 약간 도너츠 모양이 그려지죠? 여러분들 도너츠 좋아합니까? 나 도너츠 너무 달아서 못 먹겠던데. A, B. 도너츠 한 2개 정도쯤 먹으면 벌써 질려. 한 개는 맛있게 먹는. 자, 아무튼 이 도너츠 모양인데,
자, 이 A가 B에 포함되어 있을 때 첫 번째 거 봅시다. A 합집합 B는 어때요? B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A 교집합 B는 어떻습니까? A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A에서 B를 빼버릴 거래요. A에서 B를 뺄 거야. 그럼 뭐만 남아요? 다 사라져버리죠. A가 B에 들어가 있는데 A에서 B랑 관련된 것들 전부 다 지워버리면 그냥 얘는 하나도 안 남아버릴 텐데 그래서 공집합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 B의 여집합은 자, B의 여집합은 요거 바깥 부분이야. 자, 상상해봐. 얘의 바깥 부분이야. 그거는 A의 바깥 부분에 어때요? 포함되죠, 그쵸? 걔가 더 작잖아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거 A의 여집합과 B를 합쳐볼 거래요. A의 바깥 부분과 B의 뭐래? 그쵸? B의 여집합이라고 봤어 순간적으로. A의 바깥 부분이랑 B랑 합친대요. 그럼 뭐야? 요 바깥 전부 다 색칠하고 이거 안쪽은 B가 색칠하고 그럼 당연히 전체를 나타내는 거잖아. 맞죠. 다음 두 번째 거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데 내가 이거 얘기를 안 하고 있구나. 원래 이제 교집합 얘기했었을 때 이걸 하나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서로소라는 개념을 얘기했었어야 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서로소라는 개념 어디에서 쓰는 거였죠? 수에서 썼어. 수에서 두 수가 서로소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관계를 만족시킬 때 서로소라고 했죠? 네, 맞아요.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그게 두 수가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집합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소 관계를 정의를 내리곤 하는데 뭐겠어요? 그 교집합이 1밖에 없는 거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언제나 무슨 집합이 원수를 1을 항상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의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를 우리가 서로소인 경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 이걸 조금 딱딱하게 표현해서 지금 이렇지 이게 좀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겹치는 거 없다 이 얘기입니다. 겹치는 거 없을 때 얘는 서로소다. 겹치는 거 없을 때. 자,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즉 서로소인 경우 그럼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A, B 서로 만나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자, A에서 B를 뺄 거래요. A 차집합 B 어때요? 뺄 게 있어요? A에서 B를 뺄 게 있어요? 없잖아. 그럼 A 그 자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1번 맞고요. 역시 2번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3번 A는 B의 바깥 부분에 포함됩니까? 네, 포함되죠. 자, 그다음 네 번째 거 똑같네. B는 A의 바깥 부분에 포함됩니까? 당연히 맞죠.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이렇게 새삼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치를 쌓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건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냥 이런 생각하면서 넘어가 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기 뒤로 넘어가서 집합의 연산 법칙 볼게요. 페이지로는 258페이지입니다. 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을 우리가 이제 늘 다루곤 하죠. 그렇죠? 수에서 연산을 했었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그 연산 법칙은 이렇게 세 가지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에서는 교환 법칙 성립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더하기, 곱하기 이런 것들은 교환 법칙 성립되죠? 근데 빼기나 나누기는 성립됩니까? 이거 안 되지, 그치?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되고 이제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애가 있고 성립이 안 되는 애가 있고. 그럼 교환 법칙 같은 결합 법칙 같은 애들은 뭡니까? 결합 법칙 이게 뭐였죠? 어떤 걸 먼저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결과값이 달라지냐 아니면 계속 같게 유지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 법칙인 거죠. 분배 법칙은 이제 약간 조금 뉘앙스가 달랐어요. 분배 법칙은 이제 우리가 뭔가를 전개할 때 그때 사용했었던 것이 이제 분배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자, 집합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서술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교환 법칙은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하고 왔습니다. 교환 법칙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 근데 차집합에서는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가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그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거나 상상해 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결합 법칙. 이 결합 법칙은 나보다 지금 이 친구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놔가지고 이 친구의 그림을 좀 참고해 봅시다. 너무 이쁘게 잘 그려놨어요. 자, 일단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A 합집합 C를 먼저 색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C를 더 색칠을 하면 이 전체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B 합집합 C를 먼저 색칠하고요. A랑 그거랑 같이 또 이렇게 겹쳐놔 버리면 또 전체가 색칠돼요. 어떻게? 당연히 이건 결합 법칙 성립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죠? 네, 교집합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백지 테스트로 내가 넘겨줄게요. 그림은 얘처럼 똑같이 얘를 기본 베이스로 삼고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랑 B의 교집합 먼저 색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C의 교집합 색칠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빨리 쉬어야지. 네, 이거 쉬우니까 금방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분배 법칙.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엔 이것도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즉 A 교집합 B 합집합 C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A 교집합 B 그 다음 합집합 A 교집합 C. 그냥 우리가 그 예전에 수나 10 연산했었을 때랑 똑같아. 우리 그때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x 더하기 3 그러면 2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3 해서 썼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집합에서도 그런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체크해보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에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도 그려보는 겁니다. 그때 그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이 만약에 같은 영역을 칠하고 있다면 그럼 얘네 두 개는 서로 같은 게 맞는 거지. 이해됐죠? 그게 바이블에도 소개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전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알겠죠? 이 반대도 역시 성립해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A 합집합 괄호 B 교집합 C.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요렇게 바뀌어도 이게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서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그것과 저것이 진짜 똑같은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요거는 중요 별표 땅땅. 이건 여태껏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우리가 방금 전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것들은 늘상 해왔었던 것들과 그냥 비슷하게 결을 같이 하니까 별로 이렇게 납득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드모르간의 법칙은 좀 낯설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별표를 좀 쳐보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자, 얘는 이제 뭘 의미하는 것이냐? A 교집합 B라는 것의 여집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A 교집합 B 여집합, 이 여집합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전부 죄다 반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 그다음 교집합은 당연히 뒤집어 버리겠죠.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해됐지? 그럼 역시 이게 왜 성립하는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요거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좀 낯서니까. 자, 일단 전체 이렇게 쫙 해놓고 A랑 B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교집합 B라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여집합하니까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쓱쓱쓱쓱쓱쓱 검은색으로 괜히 했나? 빨간색으로 해볼까? 요 부분이 이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 부분일 겁니다. 그쵸? 자, 얘는 어떨까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치면 되겠대. 자, A의 여집합이 어디야? 얘의 바깥 부분이야. 얘의 바깥 부분. 그럼 이거 전체겠지? 이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색칠해 볼까요? A의 여집합 빨간색으로 색칠했어요. 자, B의 여집합. 자, B의 여집합은 어때? 요 부분이겠죠? 요
요 부분이 이렇게 B를 또 비껴 나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이야. 자, 빨간색이 안 된 부분이 어디야?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칠해져 있어요. 검은색도 빨간색도 결국 같은 부분을 나타내지. 그래서 얘는 맞는 거야. 이 등식은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해봐.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집합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싸그리 반대로 바꾼다. 그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그래서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이걸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색 어디였어? 검색. 만약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 마찬가지야. 다 반대로 바꿔버리면 돼. 얘가 뭐야? A가 되겠죠. 얘는 합집합이 되겠죠. B는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게 되는 거야.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반대로 바꿔버리면 된다. 알겠죠?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다 정리되셨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 소단원입니다. 마지막 소단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우리가 집합 A랑 집합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집합 A의 원소랑 집합 B의 원소랑 합친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나? 아닌가요? 왜 아니죠? 뭐가 문제가 돼요?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2번 카운트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얘 모두 다 한 번만 카운트하고 싶은데 얘가 한 번, 얘가 2번, 얘가 한 번 세지는 이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2번 센 거를 한 번 제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마이너스 n a 교 b가 써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 엄청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생색내는 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A랑 B가 서로 소였다면, 서로 겹쳐지는 부분 없이 이렇게 서로 소였다면 딱히 내가 걱정할 부분이 없어요. 그쵸? 그때는 이게 존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랑 B가 서로 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건으로 제시하고 싶을 때 심술궂게 이걸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N A 합집합 B가 N A 더하기 N B일 때 라고 이야기한다고. 자,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A랑 B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구나 라는 걸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되게 대단한 조건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역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 2개짜리는 근데 별거 아니에요. 2개짜리는 진짜 쉬워.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냐? 3개짜리에서 나타납니다. 3개짜리에서. N, A 합, B 합, C는 무엇일까?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A, B, C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A, B, C. 자, 이때 분명히 기본 베이스는 얘랑 얘를 전부 다 합친 거니까 당연하게도 NA랑 NB랑 NC를 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 베이스 자체가.
근데 그러는 순간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일단은 지금 내가 어떻게 카운트를 했는지 한번 보자. 이거를 일단 먼저 색칠을 했어요. 그쵸? 빨간색으로 한번 색칠해보자. 자, 일단 B도 더했습니다. 이건 초록색으로 색칠할게. 그다음 C도 더했어요. 이거 뭐로 색칠하지 이거? 주황색? 주황색? 잘 보이려나? 자, 간다. 잘 보이네. 오. 내 최애색이야. 잠깐만. 나 이거 너무 좋아. 좋아. 오케이, 주황색. 올해 가장 큰 발견. 네. 왜 이렇게 좋지? 감귤색, 한라봉색 막 이런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자, 봐봐요. 우리는 지금 M, A합, B합, C라는 것은 요 영역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러면 각각의 영역들마다 전부 다 한 번씩만 카운트가 된 상태면은 돼. 근데 이걸 다 더해버리니까 막 난리가 났어. 자, 봐봐. 일단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괜찮아. 잘 세졌어. 정상적으로 세졌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번씩 세진 거야. 근데 지금 봐봐. 여기. 요쪽 영역, 요쪽. 여긴 두 번 세졌어. 빨간색이랑 초록색으로. 자, 여기는 초록색이랑 주황색으로 두 번 세졌어. 그다음 요쪽도 빨간색이랑 주황색으로 두 번 세진 거야. 근데 요 가운데는 어때요? 여기는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세 번이나 세졌어. 그럼 얘네들 다 제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뺀다. 무엇을? 일단 A랑 B의 교집합을 한번 빼야 될 것 같아. 이 친구를 좀 없애주려고. 떼기 N, A, 교, B. 마찬가지로 또 B, 교, C도 빼면 되겠죠? C, 교, A도 빼면 될 것 같아요. N, B, 교, C 빼기 N, C, 교, A. 자, 그러면 뺀 애들 한번 봅시다. 자, 한 번 뺐어 얘. 1이 되었어요. 얘는 2가 되었습니다. 그쵸? 얘도 한 번씩 뺐다. 1이 되었어요. 얘 1이 되었습니다. 자, 얘 또 한 번씩 뺐어요. 1이 되었어요. 0이 되었어요. 아니, 너무 오버했다. 가운데 있는 거는 다 빼버렸네. 한 번은 세줘야 됐는데.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더할 겁니다. 무엇을? N, A, 교, B, 교, C. 이거를 몇 개를? 한 개를. 왜? 제로가 되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냥 그림에서 해석해보시면 이게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식으로만 외운 사람들은 얘가 이상하게 두 개를 더했어야 됐나? 세 개를 더했어야 됐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헷갈린대. 헷갈릴 게 뭐 있어? 그냥 하나, 둘, 셋씩 세져가지고 빼고 했더니 얘가 다 사라져버려서 불쌍해가지고 하나만 더해준 건데. 그치? 이걸 이해만 하면은 이 하나를 더해준다는 게 그게 그렇게 헷갈리는 일은 아니겠지, 그치? 요게 집합 내용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공부를 했어요. 뭐 뒤에 나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슬쩍 보기만 하면 되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집합은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1차 숙제는 뭐냐면 이 바이블 요거 예제 부분을 표현 바꾸기까지. 그러니까 보시면은 왼쪽 페이지에 예제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숫자 바꾸기랑 표현 바꾸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하기 약간 달라요. 어떤 게? 이거 옆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표현 더 한 번 더하기 표현 더. 아이씨,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실력 더하기만 아니면 돼.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안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력 더하기 제외하고 그 표현 더하기까지만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숙제는 여러분들 내가 따로 특별히 프린트를 드리지 않는 이상 기본 숙제는 항상 이 옆에 있는 표현 더하기에 있는 문제들까지만
풀어주시는 거. 그래서 이 문제들은 우리가 언제? 토요일에는 이제 문제풀이만 할 거예요. 토요일에는. 그래서 화목은 강의, 토요일은 문제풀이. 화목 강의, 토요일은 문제풀이. 그러니까 오늘 집합 나갔고 목요일엔 또 명제 나갈 테니까 집합과 명제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그 토요일에 같이 문제를 좀 풀게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요. 목요일까지 해요. 일단은 목요일까지 하는 게 좋기는 한데 토요일에 검사를 할 거니까 토요일에 같이 풀 거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도 목요일까지 한 명도 안 풀어가지고 올 거지. 네, 어쨌든 바이올만 푸는 것만으로도 이게 양이 꽤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요것만 오늘은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는 멈추도록 할게요.